이번 시간에는 분식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절화의 생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식물하고 절화 생리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다른 부분 혹은 분식물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것에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식물을 관리할 때는 가장 먼저 저희가 토양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절화는 토양 없이 잘라진 상태에서 유통이 되지만 분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뒤에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죠. 이 식물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토양이 보수성, 물을 유지하고 있는 성격이 좀 더 좋은 토양을 갖춰 놓았을 때는 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 식물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질 토양같이 모래 뭐 이런 것처럼 물만 주면 물이 쭉쭉 빠져서 보수성이 좀 부족한 토양에다가 식재를 해놨다면 매일매일 물을 줘도 늘 이 식물은 물이 부족하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식물은 분식물은 이 토양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혹은 관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관리가 쉬워지기도 하고 혹은 또 수명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토양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거기 보시면 책 지금 현재 117페이지입니다. 자, 토양 중에서 몇 가지 그 토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 수분입니다. 이 토양의 수분은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토양에서 이 수분이 얼마만큼 함유가 되거나 얼마만큼 잘 빠지느냐에 따라서 식물에 굉장히 밀접하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토양 수분의 종류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중력수예요. 자, 책 117페이지 오른쪽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력수라는 건요, 물을 줬을 때 화분 밑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중력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흡착수인데요. 토양 사이사이에서 이 물을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흡착되어 있는 그 수분들을 흡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모세관수인데요. 이 모세관수라는 거는 토양 사이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물을 모세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토양 수분에도 여러 가지 종류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지금 토양의 특성 중에서 수분 설명을 드렸는데 아래쪽에 보면 통기성 나오죠. 자, 수분이 얼마만큼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 토양이 굉장히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것은 식물이 물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통기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식물은 토양 통기성이 좋아야지만 뿌리 썩음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통기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는 사실 이 토양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분에다가 흙을 채워놓고 식물을 키웠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토양이 그대로 있어서 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물을 줘도 물이 잘 그 토양 내부로 모세관수까지는 어렵게 되고 다 이렇게 밖으로 새기만 하겠죠. 그리고 뭐 바람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 호흡도 잘 안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뿌리가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기성이라는 거는 그 식물에 사용되는 토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토양 산도가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토양 산도는요,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5를 기점으로 해서, 5 이상은 뭐고, 5 이하는 뭐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토양 산도는 1에서 산도라는 것 자체가 14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7 이상은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7 이하는 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이 중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토양 산도에 따라서 식물에 직접적인 해가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또 산성을 좋아하는 그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산성에 잘 못 사는 식물도 있고, 이렇게. 식물에 따라서 이 토양 산도가 좀 달라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토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간의 약산성 토양입니다. 그래서 약산성 토양에서 잘 사는 뭐 철쭉이라든지 뭐 이런 식물들이 흔한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자, 토양 산도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건 제가 조금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양 구조는요. 첫 번째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된 이런 그 구조들이 들어가 있는 단립이라고 그러거든요. 단립 구조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하나씩 뭉쳐 있는 것들이 다시 또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 자, 이런 거를 입단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있겠죠? 자, 단립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사이의 공간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이것들도 토양 구조들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 오고 거의 이렇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보수성도 이 토양 자체 내에 들어있는 그 수분의 양이 전체가 다 끝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토양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단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생긴 덩어리들, 이런 단립들이 모여서 또다시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단립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단립들 사이사이에 물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 때문에 이 단립에 비해서 통기성도 훨씬 더 좋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우리가 입단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입단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만큼 이 입단 구조가 훨씬 더 단립에 비해서 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책에 보시면 118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토양 구조에 대해서 그림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읽어보시면은 예,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18페이지 보시면은 토양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거기 사진도 제가 쭉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사실 이 토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양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토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양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토양도 있어요. 점토라든지 모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토양입니다. 일반적인 토양 중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바크 같은 건데요. 이건 바크는 뭐냐면 그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이런 그 종류들의 껍질을 분쇄기에다 넣어서 분쇄를 해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크 종류는 나무 껍질을 분쇄해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통기성이 굉장히 좋게 되고요. 수분 보유 능력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기성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서양란이라든지 이런 착생식물 같은 경우에 바크에다 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런 바크도 잘 등장하는 토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번에 유기질 토양은 뭐 부엽토, 뭐 낙엽 등이 이렇게 막 쌓여서 그 밑에서 썩어 들어가면서 오랜 시간 부숙되어서 만들어진 부엽토도 있을 거고요. 피트모스도 있고 퇴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엽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산 밟아보면 푹신푹신 하시잖아요. 그만큼 사이사이에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층들이 많아서요. 통기성도 좋고 그러면서 양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엽토를 그냥 쓰기는 좀 어렵겠지만 다른 토양하고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쓰시면 식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엽토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 암석을 이용한 토양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그리고 크레이볼 이런 것들이 나오죠. 버미큘라이트는 질석이에요. 질석을 작게 이렇게 쪼개서 뻥튀기 한 정도, 고온 처리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펄라이트는 자, 여러분들 펄이 진주잖아요. 그래서 진주암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뻥튀기 한 겁니다. 고온에서 고온 처리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옥수수를 이렇게 딱 뻥튀기 하면 옥수수는 이렇게 작았지만 뻥튀기 한 옥수수는 굉장히 우리가 강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커져서 속이 굉장히 다공질이에요. 공간도 많아서 아마 장난치다가 저는 가끔 칩니다만 맥주에다가 옥수수 그 뻥튀기 딱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속이 다공질이기 때문에 물 흡수력, 물 보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런 암석을 이용해서 만든 토양들은 자체 내 유기물질들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통기성도 좋고 물 보유성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어서요. 여러 가지로 그 토양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통기성 부분에는 굉장히 탁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겁니다. 옥수수 이렇게 이만큼 드는 거하고요. 아마 이렇게 약간 튀겨놓은 그 옥수수 이만큼 드는 거하고 무게가 비슷하죠. 그것처럼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옥상 조경이라든지 실내 조경 같이 하중에 문제가 되는 조경에 밑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양의 종류들도 여러분들이 그 책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뭐 바크라든지 피트모스,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이런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진을 다 앉혀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버미큘라이트구나, 이게 펄라이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펄라이트는 또 파라소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착오 없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토양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아까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배양토의 특성. 식물을 키울 때 어떤 배양토를 쓰는지, 이 배양토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 특성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수성. 자, 물을 얼마만큼 함유할 수 있는지, 식물에 필요한 물을 얼마만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지가 바로 이 보수성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보수성이 높은 토양을 사용해야 되고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식물은 보수성보다는 배수성이라든지 통기성이 더 높은 토양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보수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배수성입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은 좋지만 빠지는 능력이 없다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배수성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성격이에요. 얼마만큼 물 빠짐이 좋으냐. 물 빠짐이 좋으면 그만큼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위에 있는 새로운 그 공기를 또 끌어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 순환도 잘 되고 해서 물 빠짐이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번에 통기성. 바람이 얼마만큼 잘 통해서 식물의 뿌리가 호흡이 잘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번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것 있죠. 충분한 양분과 그리고 병충해가 적은 토양입니다. 충분한 양분은 식물체가 심겨질 토양 내에 양분이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아주 생육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양분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생육이 더디거나 좀 생육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미 그 토양 자체에 뭐 잡초에 씨앗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병해충들이 이미 많이 유입이 된 상황이라면 굉장히 좀 그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소독된 토양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에 사용될 토양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쭉 식물의 토양의 성격이라든지 토양을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분화 식물을 관리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관수 부분입니다. 물 주기, 물을 어떻게 줄 거냐 과연. 자, 수분은요. 우선 수분의 성격부터, 수분의 역할부터 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책 1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분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식물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광합성 원료로서의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물에다가 태워서 양분이라든지 식물체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토양 속의 공기의 그 교체 역할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자, 토양 속의 공기 교체 역할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자, 보시면, 자,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식물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안에 이런 그 토양 입자 내에 공기들이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팬을 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기는 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위에서 물을 부어서 주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밀리게 되겠죠. 물을 주면서. 그럼 이 공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빈 공간에는 위에서 새로운 공기들이 유입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양 속의 공기를 한번 교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관수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수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자, 식물에 필요한 수분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토양 수분. 우리가 이렇게 물을 줘서 하는 수분. 두 번째는 공중습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양 수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공중습도예요. 공중습도가 잘 맞는 경우에는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굉장히 생육이 원활한데요. 공중습도가 잘 맞지 않고 굉장히 건조한 경우에는 물을 잘 주는데도 식물이 생육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그런 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단위로 그 실내에 조경을 한 경우에 너무 실내가 건조하면 그 가습기 같은 걸 식물 그 생육을 위해서 설치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공간 같은 거, 뭐 분수 같은 거 같이 설치해서 그 공중습도 맞춰줘서 식물이 좀 생육이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물론 식물체 내에서 도 수분을 밖으로 내뿜는 가습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식물 자체도 습도가 너무 낮은 데에서는 그 생육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식물이 어떤 식물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식물들은 제가 그냥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수생식물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 중에서 첫 번째 침수식물이 있고요. 두 번째 부수식물이 있고요. 세 번째 정수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물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침수식물은요, 요 안에서 뿌리를 묶고 요렇게 해서 자라는 뭐 붕어 마름이라든지 뭐 나사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침수식물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은 다 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다라고 해서 침수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부수식물은요, 다른 말로 부유식물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요렇게 해서 뿌리도 물 속에 잠겨 있기는 하지만 요렇게 떠서 자라는 것들이에요. 뭐 개구리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이가래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물배추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겠죠. 자, 정수식물은요. 자, 이 부수식물이나 침수식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이나 수령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뿌리는 아래 땅 속에다 묻고요. 줄기를 스스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잎과 꽃은 물 수면에 떠서 생육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수식물인데요. 일반적인 침수식물이나 부수식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것은요. 수면이 낮은 경우에는 스스로 줄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수면이 깊은 경우에는 물론 뭐 5m, 10m 이런 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깊은 거는 스스로 이렇게 길게 자라서 이렇게 물 위에다 띄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도 특히 수련 같은 거 보시면요. 물 깊이가 어떤 데는 이렇게 좁고 이렇게 낮고요. 어떤 데는 물 깊이가 깊은데도 수련잎은 보면 항상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 높이를 조절하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정수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생식물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번에 뭐 수분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건조를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뒤에 책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아마도 그다지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내용도 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식물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분식물을 관리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것들 토양도 있습니다. 근데 토양의 성격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원하는 걸 맞춰줘야 됩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 분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뭐 온도가 됐건 광이 됐건 아니면은 물이 됐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좋은 생육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건 고향을 살펴보면 돼요. 얘가 어디에서 오낼까? 얘가 열대지방에서 오낼까? 열대지방도 열대지방에 건조한 데서 살던 애일까? 열대지방에 물가에서 살던 애일까? 이렇게 얘가 어디에서 과연 온 애인지 이민 오기 전에 어디에 있던 애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면 생육을 관리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식물의 관리를 하는 건 가장 먼저 이 식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식물의 관리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